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던 한 여자입니다. 아이도 없이 알콩달콩하게 남편과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참 그것조차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차마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던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이곳에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이죠. 태어나서는 너무 작은 몸무게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 달 정도를 들어가 있었고 그 사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노출이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그저 제가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허약하게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아주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되었죠. 6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전한 끝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외동딸로 자라게 되었는데 그저 밖에 가서 조금이라도 흉터가 나도 많이 속상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많이 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가끔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함께 놀았었어요. 저희 집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경제적인 상태가 많이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워낙에 물려받으신 재산도 있으신 상태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하나 키우는 데에 너무나 여유롭고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었죠. 아주 넓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희야, 너네 집 진짜 좋다. 나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 다음에도 꼭 다시 너네 집 놀러 오고 싶다. 다시 불러줄 거지? 그럼 다시 불러줘야지. 꼭 불러줄 테니까 걱정 마. 여기 봐봐. 엄마가 사준 장난감도 있어. 너 이거 갖고 놀아. 우와,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여기 있네? 최고다. 우리 엄마는 이거 비싸다고 안 사주시던데.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실컷 가지고 놀아. 아니, 이거 빌려줄 수도 있어. 집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줘. 어머, 정말이야? 진짜 그래도 돼? 엄마한테 안 혼나? 주희, 너는 정말 부럽다, 야. 친구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했고 저는 아낌없이 친구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몸이 약한 저와 친하게 지내주는 제 친구들에게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잘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한창 막 유행을 시작했던 도너츠가 있었는데 그게 꽤 비싸서 친구들이 잘 사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그걸 사서 간식으로 주고 남은 건 친구들 손에 들려서 집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의 생일이 있을 때면 저희 엄마가 직접 저희 집에다 생일상을 준비해 주셨고 거기엔 피자와 떡볶이, 케이크까지 다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고 그저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셨던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더욱 많이 베풀어 주셨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몸이 허약해서 밖에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을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쪽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가 조산을 하셔서 8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평생을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셨었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부모님은 가진 재산도 많으셨고 너무나 온화한 인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만 딸인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저도 늘 가슴이 아팠었어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을수록 저는 점점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몸이 허약하다 보니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이 소극적인 모습이 되고 다른 친구들처럼 태권도도 다니고 싶고 테니스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었지만 조금만 많이 뛰고 그러면 숨이 헐떡거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도전해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부모님은 항상 저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니 너무 무서웠거든요. 엄마, 나도 민주 따라서 태권도 다니고 싶어. 발차기 하는 거 너무 멋있더라. 어머, 주희야, 안 돼. 너는 몸이 약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뛰다가 다치고 그러면 어떡하려 그러니? 엄마 아빠는 네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엄마, 태권도 다닌다고 다 다치는 거 아니던데. 친구들 봐도 하나도 안 다치고 잘 다니고 있고. 주희야,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주희 아프면 엄마 아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그럼 나는 운동도 못하는 거야? 아니야, 주희야. 조금 크면, 조금 더 커서 주희 몸이 단단해지면 그때 가서 운동 시작해보자. 뭐든 주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돼. 응? 지금은 조금만 참고 지내보자. 그럴 수 있지? 우리 주희. 알았어, 엄마. 엄마의 걱정에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운동 대신 저는 음악과 미술을 비롯해서 과학교실과 바둑까지 안 배워본 것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 쪽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셨지만 외동딸인 제게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엄마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셔서 저를 태워다니며 기다려주셨고 학원 선생님들께도 맛있는 간식과 커피를 사다 드릴 만큼 온 정성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은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기억도 나요. 저는 워낙에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선생님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질투심이 많았던 한 친구에게 미움을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간식을 한 보따리 사서 학원 선생님께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한 친구가 몇 번이나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친구가 선생님께 많이 혼이 났었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착하고 예쁘다는 칭찬을 해주셨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참고 있던 말을 모조리 내뱉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왜 쟤만 예뻐해요? 주희 말이에요. 주희네 엄마가 간식 맨날 사줘서 그런 거예요? 뭐? 너 이 녀석 어디서 선생님한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어? 선생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 맞잖아요. 벌써 간식을 몇 번이나 받으셨는데. 그래서 쟤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많이 예뻐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 다 봤어요. 쟤네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 싸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말? 너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드린다? 선생님을 어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주희는 얌전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선생님이 왜 주희만 예뻐한다고 생각해? 너한테도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한테 언제 잘해주셨다고. 저는 맨날 발표도 잘하고 숙제도 잘해오고 단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계속 이럴 거야? 어? 너 진짜 혼나볼래? 선생님은 그 친구의 말에 몹시 화가 나셨고 듣고 있던 저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업 시간은 그 친구를 혼내시는 걸로 모든 시간을 보내셨죠. 학원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야,
니네 집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냐? 니네 엄마가 간식 사다 나르고 하니까 네가 엄청 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넌 공부도 별로고 운동도 별로고 다 별로야. 알아?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그래.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맨날 파티하고 돈 쓴다고 하던데 그런다고 그 친구들이 다 너 좋아할 것 같냐? 뒤에서 욕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집 잘 산다고 잘난 척 그만하라고. 친구의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친구와 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단 한 번도 놀러 온 적도 없고 그냥 같은 학원을 다녔기에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던 게 전부인데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먹고 장난감도 빌려가고 또 학용품 같은 것들을 제가 나누어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제게 친한 척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랬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슬플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 큰 충격에 빠진 저는 친구들을 이전처럼 집에 자주 데려오지 않았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좋겠지만 소심했던 저로서는 그 친구의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이전처럼 잘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중학교를 들어가는 때라서 부모님은 저를 위해 이사도 한번 해주셨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라고 다독거려 주셨죠. 아무리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친한 친구 2명 정도 하고만 관계를 지속했고 나머지 친구들하고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도 평범하게 했고 성격도 조용조용했던 저는 책 읽기와 음악 감상하기 등을 벗삼아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제 성적에 맞는 평범한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저만 원한다면 유명한 고급 과외도 시켜주시고 좋은 대학을 보낸다고 장담하는 대형 입시 학원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에 욕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와 아주 친했던 친구는 제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다, 주희야. 난 네가 솔직히 부럽다. 뭐가 부러워? 난 너처럼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이든 욕심 갖고 하는 네가 더 부러운데. 그것도 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야. 난 동생들 2명에 위로 언니 1명까지 있어서 너처럼 학원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지 뭐. 그래도 넌 나보다 성적도 좋잖아. 난 그냥 너처럼 부모님이 다 해주는 집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 난 평생 절대 갖지 못할 거니까. 부럽다 부러워 주희. 그 대신 남들한테 너무 니네 집안 얘기는 하지 마. 세상에 나쁜 애들도 많아서 혹시나 너를 질투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알았지? 정말 친한 찐친으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고맙다, 내 친구.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을 조금은 숨겨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저를 질투하면서 몹시 당황하게 만든 사건도 있고 하니 친구의 말에 신뢰가 갔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연애도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남친은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밖에서 따로 활동적이게 생활을 하지 않았었기에 저와 데이트 코드가 매우 비슷했죠. 저는 그런 그 남자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연애를 즐겼었는데
사람이 또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남친은 너무나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타이밍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고 허약했었는데 남친은 결국 그런 저보다는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간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친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저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결국 그것이 저희를 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남친이 양다리를 걸친 것은 아니었지만 허구한 날 그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주말에도 그녀가 있는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남자를 붙잡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저는 한동안 남자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조건 다 좋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모습을 보니 남자라는 동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굳이 남자친구가 없어도 이 인생이 크게 힘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남친과의 이별 후 힘들어하자 부모님은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희야, 그까진 남자 하나 없으면 어떠니? 남자 없어도 인생 할 것도 많고 재미도 많아. 너는 그 누구보다 귀한 우리 집 외동딸이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자. 응? 알았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할게요. 저 다시 미술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학창시절에는 미처 내 취미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 잘했다, 우리 주희. 그래, 해보자. 당장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봐.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도 도전해보고. 뭐든지 주희가 원한다면 다 해줄 수 있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미술 공부를 한 후에 전문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을 졸업한 후 슬슬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체력이 좋지도 않았고 심장도 좋지 않았던지라 부모님 역시 무리하게 회사 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면 하셨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쉬엄쉬엄 즐기면서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였고 부모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이 30 중반을 훌쩍 넘길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행을 다니며 지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벌써 학부모가 되었다는데 저만 홀로 지내는 것 같아 외계인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또 친구들은 저의 이런 여유가 넘치는 생활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주희야, 나 어제도 신랑이랑 뒤지게 한바탕 했어. 그놈의 인간이 빠듯한 생활비를 술집에서 쓰고 다니는 바람에 내가 돈이 쪼달려서 미쳐버리겠다. 하, 내가 애들만 아니었어도 확 이혼해버리는 건데. 에이, 그러지 마.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토끼 같은 자식들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주희야, 난 네가 정말 부럽다. 부모님이 경제적인 뒷받침 다 해주시고 잔소리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냐. 넌 꼭 나 같은 삶 살지 마라. 그러려면 결혼을 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결혼하지 마. 알겠어. 나도 결혼 생각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화려한 싱글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제가 가르치던 원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원생이 친구들과 좀 큰 말다툼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낯설어 하던 그 아이는 지난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인지 무슨 말만 하면 날카롭게 날이 선 말로 친구들을 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원생의 어머니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아이가 상처가 많았는지에 대해 알게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고 최근까지 아빠와 함께 살던 딸을 자기가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딸이 사춘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참기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래주었고, 제게 미술을 배우는 몇 달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친구는 엄마의 직장 문제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만 들었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1년 후쯤 제게 미술을 배우러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조용한 성격과 자상한 말투를 가지고 있던 그 남자는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 한 번에 왔다고 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의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운영하던 곳은 아주 작은 교습소인지라 한 번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남자는 늘 일을 마치고 저녁 7시가 넘어서 수업을 받으러 왔었고 양손에는 늘 간식거리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참 배고프실 시간이시죠? 이거 요 앞에서 팔길래 사와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또 사오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저는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빈손으로 오세요. 아니요, 저 같은 늙은 학생도 받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발 이것만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래도 매번 이렇게 사오시면 부담이 되실까봐. 그 남자는 제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한없이 베풀어 줬고 몇 달간이나 지속된 행동에 저는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딸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며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머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빠에 대한 소중함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분위기만 무겁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 못난 남자 말 들어주시느라 고생이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가끔 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걸요, 뭘. 걱정 마세요.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아빠니까 따님이 반드시 알아줄 거예요. 그 남자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저는 그날 밤 계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상하게 왜 자꾸 그런 애딸린 이혼남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동정심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고 그 남자가 다시 수업을 받으러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 나타난 그 남자의 손에는 장미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어 고맙다며 제게 그 꽃을 건네주더군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동안 남자에 대해 별 관심도 없던 제가 왜 이러는지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절대로 마음이 가라앉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니면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지 수업을 받으러 온 그 남자와 저는 수업도 하지 않은 채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곧 저희의 첫 번째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단 10%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떨리게 하는 남자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딸아이가 있는 걸 보니 이혼남인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그 남자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너무너무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저는 사랑을 하면서도 무척 힘들었답니다. 그 남자 역시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며 말했죠. 주희씨, 당신 같은 멋진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다니 나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결혼도 했었던 사람이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나도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과분한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러지 말아요. 나 그렇게 멋진 여자 아니에요. 그냥 몸이 허약한 평범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말아요. 알았죠? 우리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아껴줄게. 내가 못난 부분까지 다. 내게 당신은 정말 천사야. 근데 저기 당신 아이는 지금 엄마랑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 물어봐도 되지. 사실 아이는 처음엔 나랑 조금 살다가 다시 엄마한테 갔어. 내가 일하면서 아이를 혼자 챙기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 누나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엄마의 사랑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 앞으로 아이는 애엄마가 양육할 거야. 난 그저 양육비만 열심히 보내주면 돼.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았어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연애 소식을 눈치챈 부모님은 제게 어떤 남자냐고 추궁을 하셨고 저는 차마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그저 남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딱 그 남자 한 명만 봤을 때는 꽤 괜찮았었어요. 나이는 조금 있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에 자신을 깔끔하게 잘 가꾸었고 말투나 행동에 겸손이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욱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경제적으로 직장인보다 여유도 있었으니 별로 문제될 것은 없었답니다. 죄송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 총각이라고 남친을 소개시켜 드렸고 저희는 서로 양가의 어른들께 인사를 나누며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으니 1살 터울의 누나만 한 명 있었는데 그래도 누나와의 사이가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동생이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아주 잘 챙겨줬고 누나 역시 이혼을 하고 살다 보니 누구보다 동생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잘 나가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남친의 누나는 이혼 후 상황이 좋지 않았는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난 지 딱 3번 만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제게 소개하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기 주희씨, 이거 한번 자세히 봐봐. 자기 아직 이런 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 나도 하나도 몰랐었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인생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였어. 남은 인생 내 동생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보험은 필수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거 딱 3개만 가입해 놓으면 진짜 아무 걱정이 없다니까. 아, 네. 그게 저는 잘 모르고 저희 부모님이 하셔서. 에이, 주희씨.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살 거야? 주희씨, 내 동생이랑 곧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자기 나이가 몇 갠데. 에이, 그건 아니다. 독립적으로 딱 알아서 자기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모습 보이면 부모님도 분명히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것만 좀 가입해봐. 저는 그렇게 남친의 누나의 유혹에 넘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보험을 3개나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되어서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여태껏 부모의 그늘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잘한 거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친과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남친의 과거에 대해 숨기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은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며 좋아하시는데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후 모든 것이 안정되면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남편과 시누이는 아주 자주 함께 만났고 빚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들었어요. 통화를 하거나 셋이서 밥을 먹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빚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생긴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이유로 시작되어 첫 결혼에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을 한 상태였고 시누이는 이혼 이후 혼자서 해보겠다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에 여러 대출을 더해 투자를 했다가 홀랑 사기를 당한 상태였더군요. 결혼 전에 이런 얘기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하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당장에 급한 불을 끌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 몫으로 해주신다던 제주도의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지라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에 골똘해져 있을 때쯤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허약했는지라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제가 눈치를 먼저 채게 되는데 그때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병원부터 갔었어요. 역시나 제 생각대로 제 몸 상태는 좋지 않았고 신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 점점 겁만 많아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막 불안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직접 병원까지 예약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시누이를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옳게 건강이 최우선이지. 고맙다는 말은 수술하고 다시 잘 회복돼서 해도 돼. 알았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무조건 건강이 최고야. 이 병원은 수술도 잘하시고 환경도 좋은 곳이라서 내가 어렵게 잡았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옳게는 수술만 잘 받고 회복해. 신우가 잡아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불안한 마음인지라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장 수술을 받고 난 후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왜 그리도 무섭고 두려웠던지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마침 제 곁에 있던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괜찮다고 토닥거려 주셔서 조금은 마음의 진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은 회복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수술이 잘 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병원에서 잘 관리를 해주어야 회복이 빨라서 일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우가 말하길 이 병원은 그런 회복 기간 동안의 관리를 매우 잘해준다고 했었기에 저는 철석같이 그 말만 믿고 이 병원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이틀 뒤 몸이 너무 무료한 것 같아 잠시 휴게실 쪽으로 가봤습니다. 마침 그쪽에 테라스 같은 것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바깥바람을 쐴 수가 있었거든요. 날씨도 따뜻하니 잠시 햇빛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곳에 나갔고 잠시 뒤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다른 곳의 화장실에 들렀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잖아. 수술이 왜 하필 이렇게 잘 된 거냐고. 그러게요. 아휴, 내가 수술 간호사를 안 들어가서 듣기만 했는데 엄청 잘 됐다고 하더라고. 망했네, 망했어. 한몫 크게 땡겨보려고 했구만. 야,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어. 일단 보험 쪽은 내가 새롭게 통장 만들어서 그쪽에 받아서 꼬부칠 거니까 걱정 말고. 얘 몸을 좀 덜 신경 써 봐봐. 내가 불쌍한 척 좀 해서 돈을 빼내던지 걔네 친정에 있는 땅이나 뭐를 좀 팔던지 그렇게 유혹을 해볼게.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잖아. 나만 믿어봐. 너는 그냥 2번 해줄 거 1번만 하고 약이랑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빼먹고 그러라고. 알았어? 그래야 우리가 다 살아. 아이, 근데 이건 무영이도 아는 거야? 아니, 지 마누라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냐고. 네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걸 보면 모르겠냐? 지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하고 있더만. 진작에 다 눈치채고 있었어. 누가 자기 옛 마누라 있는 병원에 새 마누라를 입원시키냐? 그것도 수술까지. 지도 사업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딱 어떻게 아프고 돈 많은 여자를 잘 물고 와가지고 순순히 돈이 나올까? 어? 아이, 그렇게만 되면 나도 너무 좋지. 기다려 봐봐. 이번에 수술하고 아주 몸과 마음이 허약해 빠졌을 테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내 좌우명인 건 몰라? 너는 친구라는 애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그 목소리의 주인은 신우이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한 명은 간호사인 것 같은데 둘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둘의 대화가 끝이 나면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하다가 얼른 정신을 차려 화장실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잠시 후 정말 신우와 간호사 한 명이 화장실 밖을 나오더군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가 간호사의 얼굴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서 낯이 익은 것 같았던 그 간호사가 맞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죠. 화장실 밖으로 나와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간호사를 몰래 따라갔고 잠시 후 간호사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간호사가 예전에 제가 잠시 가르쳤던 원생의 엄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저기 미소 엄마시죠? 네? 네. 얼떨결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묻자 네라고 대답해버린 간호사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니들이
니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아픈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아니, 그게 잠시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결국 내 돈 보고 이런 계획을 짠 거냐? 이거 니네 범죄야, 범죄.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병원에서는 이딴 식으로 하나 보지?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환자님, 진정하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다행히 저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으로 이 대화의 모든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발해버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죠. 저는 수술을 한 상태라 몸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셔서 저를 부축해 제 병실로 데려가 주었죠. 저는 부랴부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잠시 뒤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 뺨을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이 나쁜 놈, 너 같은 쓰레기는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네 마누라를 이딴 곳에 처박아 두고 니네 누나랑 네 전 마누라가 하는 짓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 나쁜 놈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아니,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마. 당신 수술해서 몸도 약한 상태인데 이렇게 화내다가는 큰일 난다고. 큰일은 여기 이곳에 있는 게 더 큰일이다. 간호사라는 네 전 마누라년이 나 제대로 약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 당연히 그러시겠지. 내가 아프고 병들어야 니네가 좋으니까. 내 돈이 그렇게 탐났냐?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 탐났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네 과거까지 숨기고 결혼했는데.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댔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병실 사람들까지 모두 저희 주위로 몰려들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저희 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더불어 남편의 과거까지도 모두 알게 되셨죠. 아빠는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한 대 주먹으로 날리셨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망할 놈이! 어디서 내 귀한 딸을 네가 감히! 저기 이러지 마세요.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네? 사돈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오해라고요. 오해라고? 네 년놈들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모략을 꾸며? 사람 아프고 병드니까 돈으로만 보이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사돈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이 병원이 워낙에 신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해준 거고요. 유명한 게 아니라 네 년이 모략 꾸미기 좋은 병원이겠지? 과거 있는 놈 주제 어디서 내 딸한테?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말려잡으며 신우이는 저희 아빠에게 얼토당토하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까 신우와 그 간호사가 수군거렸던 대화의 내용을 들었어요. 병실 안은 그 두 년의 목소리로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신 저희 엄마는 제 옷을 꺼내서 겉옷만 걸치게 한 후 얼른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된다, 내 딸. 내 귀한 딸, 어쩌다 이런 꼴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얼른 가자, 얼른 가. 이 엄마가 다 해줄게. 괜찮아. 엄마의 품에 안겨 거의 실신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다른 병원의 VIP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곳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어야 하는 건데 신우가 바득바득 우겨서 잡아준 병원에서 그 꼴을 당한 거였으니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그 병원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한 후 저는 새로운 곳에서 몸을 잘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신장 수술은 잘 되었고 제 몸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었고요.
경찰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신우와 남편의 전처는 고등학교 동창생이라고 하더군요. 친한 친구 사이였고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돈 타령을 하면서 돈 많은 여자를 꼬셔오라고 했다던 신우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을 당시 이미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든 파악을 했다고도 들었어요. 그걸 알고 더 제게 잘해주었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남편의 과거까지 숨겨주며 결혼을 했고 그 결혼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이니 세상 천치 바보가 따로 없네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제가 병원에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평소 알고 지내시던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해 주셨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아니라고 하며 제게 매달리고 전화를 해댔죠. 여보, 저기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나 못 믿어? 응? 내가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절대 아니라고. 그건 오해야. 그냥 누나가 혼자 그런 거야. 난 하나도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내가 잘할게. 앞으로 더 잘할게. 뭐? 이제 와서 몰랐다고? 당신 전처가 일하는 병원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미 그 녹음된 증거에서 당신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나오잖아. 못 들었어? 내가 다시 들려줘? 나이 먹고 몸도 약한 내가 혼자 지내니까 그게 그렇게 우스워 보였니? 어쩜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당장 그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전화 끊어. 제발 여보. 내가 앞으로 다 갚을게.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참나, 뭐라고?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 돈이겠지. 내 명의로 된 땅이겠지.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결혼 전부터 니네 누나가 다 알아봤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구나. 내 정신을 쏙 빼놓으려고. 빚더미에 앉아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이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다가 네 딸이 천벌 받는다? 딸 가진 아빠면 아빠답게 똑바로 행동해. 단호하게 남편을 끊어낸 후 저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작은 교습소는 부모님이 모두 정리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유학길에 올랐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실컷 하며 저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요. 겁도 나긴 했지만 무엇보다 든든하게 부모님이 응원해주고 계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